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에서 매립기술의 개선 및 발전 현황을 발표하게 된 매립시설부 조영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핵심 기술만을 추려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공사 현황, 그리고 매립기술이 개선 및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 현황을 안내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현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1매립장은 1989년 조성되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하였으며, 제2매립장은 공사가 설립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3매립장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체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설립된 이래로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의 발전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0년대 큰 인기를 누려왔던 워크맨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시대 워크맨은 누구나가 가지고 싶어하는 아날로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핫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말 인류 역사상 혁명과도 같은 디지털 시대의 개막과 함께 MP3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또한 지금은 별도의 미디어 기기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기기의 발전을 수도권 매립지와 비교해보면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인 워크맨은 제1매립장으로 비교되며, MP3는 제2매립장, 그리고 스마트폰은 제3매립장으로 구분하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매립지 내 전체 하중을 감당하는 기반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차수층의 기술 변화를 보면, 먼저 1매립장의 경우 별도의 차수시설이 없이 기존 원지반 해성 점수층 위에 침출수 집배수 관로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1996년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2매립장은 점토 혼합광물 75cm를 포설하여 차수층을 조성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제3매립장은 복합 차수층으로 고밀도 시트와 고하처리층 70cm를 시공하여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기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제1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된 당시의 사진으로 해성 점토로 된 원지반 위에 침칠수 집배수 관로만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원지반을 이용한 차수층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먼저 바닥부에 시트를 설치하지 않아 침출수의 누출이 있었고, 집수관로의 역구배 현상으로 침출수 집수 기능이 저하되거나 정체 및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2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현장 사진입니다. 제1매립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2매립장에서는 점토 광물 혼합도 75cm와 침출수 집회수층을 설치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제3매립장에서는 바닥부 차수층에 추가로 고밀도 시트를 포설하여 침출수 누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사면부에는 시트 보호를 위해 지오 컴포지트와 순환굴절을 포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내부도로의 개선 사항입니다. 제1매립장의 주요 도로는 토사 및 암버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로부와 폐기물층이
도로부와 폐기물층이 접하는 경계부에서 폐기물이 부등침하로 인하여 많은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균열 부위로 우수가 침투하여 침실수화되거나 또한 매립가스가 유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2, 3매립장에서는 도로부의 건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도로를 축조하였으며 부등침하로 인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립기술 발전 사항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침출수 처리 방법의 개선입니다. 제1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배제를 위하여 전체 85개소의 응축수 배제정을 설치하였으며, 제거정 단면을 보면 폐기물층이 있는 4.5m 구간은 유공부위, 그리고 폐기물층이 없는 중간국도 50cm 구간에는 무공부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랜지 형태로 되어 있는 응축수 제거정은 폐기물 매립층 침하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 복토층 위로 많은 침출수가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매립 작업과 병행하여 시공이 완료된 중간복도층은 침출수의 유동을 막는 차수막 역할을 하여 전체 매립구의 70에서 80%까지 침출수위가 단별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1994년 큐블럭 2단 제방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붕괴된 큐블럭 제방을 복구하는 장면과 매립층 상부에서 수평가스 포집관이 침출수로 포화되어 기능이 상실된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출수의 처리 문제는 결국 매립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력의 결과입니다. 보이는 그림은 삼국시대에 설치된 우물의 단면입니다. 지표면에서 침투한 빗물이 공국이 큰 돌틈 사이를 통과하여 우물 내부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우물의 일반적인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현재 2, 3 매립장에 설치된 침출수 배제정의 모습입니다. 관이 둘레를 유공부로 처리하여 폐기물층의 침출수가 관 내부로 유입되어 하단부에 집수된 후 침출수 집배수 관을 통해서 펌프장으로 이송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흡사 우물 구조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 하단부의 직경은 1.45m이고 상단부는 1.2m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침하에 따른 다음 단 침하에 따른 함께 침하 시에도 함께 이동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침출수 수직 배제정은 현재 현매립장에 약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블럭별 물 흐름의 구별을 보면은 제일 저점부에 위치하고 있어 침출수를 집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침출수 수직 배제정은 상하부로 직경 차이로 폐기물 매립층 침하와 연동하여 함께 하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최상부에 밀폐캡을 설치하여 매립가스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제1매립장 제방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던 침출수 단별수위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작업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중간목토층의 차수막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목토 50cm 중 40cm를 절취하여 11복토로 이용하였으며, 감소된 두께에 따라 침출수의 투수가 가능해지면서 단별 침출수의 생성을 방지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폐기물 매립량 증가 및 11복토를 위한 토사량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립가스 포집공법의 개선 및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제1밀입장의 수평가스 포집관 관로 설치 단면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시공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 상재 하중에 의한 관로의 해수 및 침출수 유입으로 대다수의 가스 포집관은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재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1밀입장 밀입 종료 후 최종 목표 시점에서 RCD 공법을 활용하여 약 35m를 천공하고 389개소의 수직가스 포집장을 다시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1밀입장의 경험을 토대로 2, 3밀입장은 밀입가스의 포집 효율을 높이고 망실률을 낮추고자 세계 최초로 밀입 진행 중 수직가스 포집정을 설치, 인상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측 그림은 5가 공법을 이용하여 8m 천공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과 수직가스 포집관이 설치된 2밀입장의 단면입니다. 수직가스 포집정을 통해 포집된 매립가스는 이렇게 이송관로를 통해 압력을 조절하는 매니폴드 스테이션을 거쳐 발전소로 이송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 포집 중 생성된 응축수는 이송 과정 중에 응축수 배제 시설인 트렌치에 집수되어 폐기물 매립층으로 스며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포집정의 영향 반경은 미포집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50에서 6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제2밀입장에서는 전체 699개소의 수직가스 포집정을 매립 진행 중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외곽부에는 전체 44개소의 매니폴더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매립장은 현재 생활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의 혼합 매립에 따른 황화수소 발생 저감을 위하여 분리 매립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매립 구역에 적합한 영향 반경을 고려하여 가스 포집정을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현황입니다. 공사 기술 현황 중에 매립 관련 기술 특허 중 앞서 설명드린 매립장 운영에서 핵심 사항인 침출수 처리와 가스 포집 분야의 기술 특허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기술 발전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문화공원처 김은경 차장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조성 및 야생화 단지 개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드림파크 기본 계획입니다. 드림파크란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자연을 복원하여 친환경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드림파크 조성 사업은 2002년도부터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통해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야생화 단지 개방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상지인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김포, 양촌면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600헥타르에 달합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크게 4개 매립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매립장은 드림파크 골프장과 야생화 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2매립장은 환경 이벤트 단지, 3매립장은 환경 에너지 단지, 4매립장은 수변 레저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매립지의 녹지 조성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매립지 녹지 조성 사례입니다. 드림파크에 조성된 녹지를 분류해보면 넓은 면적에 조성된 골프장, 그리고 야생화 단지가 있으며 기타, 매립장 제방 사면, 외곽 차폐수림대 등이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 매립지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침출수 차수막이 깔린 기반시설 위에 폐기물이 쌓여 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외곽에 제방을 쌓아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침출수 집수정, 수직가스 포집시설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위생 매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한 단이 쌓이면 중간 복토를 실시하게 되며 시딩 또는 초하식재를 통해 경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8단까지 쌓아 한 개의 매립장의 매립이 완성되게 되면 최종 복토를 실시하여 60cm 이상의 식생 대층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녹지의 사례로는 제1매립장 상부에 조성된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으며 제2매립장 외곽에는 수림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 조성을 통해 매립지로 인한 냄새, 비산먼지 등 환경 오염원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매립장은 계절별 숲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생화단지 조성 및 개방 사례입니다. 야생화단지는 수도권 매립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탄재 적치장으로 사용한 부지입니다. 2004년부터 드림파크 기본 계획에 따라 자연학습 관찰지구, 야생초화원, 습지 관찰지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한 수영장과 승마장이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나대지였으나 토사 반입, 기반 조성, 식재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야생화 단지가 탄생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야생화 단지는 1년에 단 2번, 약 20일 정도 개방되는 일반인에게는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수영장 개장으로 일반인의 매립지 출입에 대한 요구가 빈번해지면서 야생화 단지에 대한 개방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설립 목적인 주변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2019년에는 야생화 단지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방은 쉽지 않았습니다. 개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사에서는 야생화 단지의 성공적인 개방을 위해 지속적 재원 확보,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시민 참여 활성화 등 3가지 전략을 중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지속적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야생화 단지 운영 비용의 공사 전액 부담은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의 50%로 적립되는 인천시 특별회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의 뜻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공사는 특별회계 지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인천시는 2019년 10억, 2020년 14억을 포함하여 이후 지속적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둘째,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야생화 단지 개방으로 인해 매립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 잠재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고 대내 전부서 대상 의견 수렴과 부서 설명회를 통해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제시한 안전, 출입, 환경 문제는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가꾸는 야생화 단지입니다. 야생화 단지 개방을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커뮤니티 구축이 필요하였고, 이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시민참여 1단계로 야생화 단지 가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자원봉사와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교육장과 야생화 단지 안내판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전략으로 추진한 야생화 단지는 2019년 5월 25일 개방하여 160일의 개방 기간 동안 약 33만 명이 다녀갔으며 방문객의 97%가 다시 오고 싶은 지역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부처 주관 경진대회에서 2건의 상을 수상하는 등 공사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야생화 단지 개방 성과는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힘을 합한 공사와 관계기관의 협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야생화 단지 방문객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야생화 단지는 앞으로 생태적 가치와 건강성, 장소성이 강화된 지역사회 복합 체험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 보완, 이용 활성화, 지속 가능성 확보 등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야생화 단지가 폐기물의 매립과 시민들의 휴식이 공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이원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매립지 탄소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급속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며 지구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 횟수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21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듯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 업체로 향후 배출권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배출 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매립시설, 전력사용시설, 슬러지 자원화 시설, 폐수처리 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되며 이 중 매립시설의 배출량이 약 9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3차 계획기간 기준연도 배출량은 1, 2매립장의 종료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하폐수 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의 변경으로 공사 폐수 처리시설 배출량의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여 향후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0년 배출량은 약 131만 톤 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공사의 이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한 현재 이행 중인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관리 방안에 대하여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AU는 당해 연도에만 사용 가능한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으로 공사는 보유 중이던 KAU 19 중 제출량을 제외한 잔여량인 42만 톤 중 2월 가능량을 제외한 41만 톤을 현대제철과 장애 수확 거래를 추진하여 향후 부족한 배출권 부족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50메가와트 자원화 시설 CDM 사업을 통하여 약 882만 톤의 CER을 발급받았으며 거래, 상세, 기부 등으로 사용 후 현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KOC, 즉 외부 감축 실적은 265만 톤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에서는 장애 수확 거래를 통하여 KAU20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KOC를 활용하여 이는 상세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공사가 이행 예정인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량 예측 및 제도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해당 법 등이 활발하게 개정되고 있는데요. 20년 3월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며 사전 할당 시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 할당 시에 동사항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KOC의 사용이 3차 계획 기간까지로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KOC 265만 톤의 활용 및 처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공사 3차 계획 기간 할당량을 예측해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할당 기준에 따라서 이제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공사는 할당 지침에 따라 산정 시 3차 계획 기간 약 114만 8천 톤, 4차 계획 기간 약 108만 1천 톤의 배출권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러한 예측량에 따라서 공사는 향후 3차 계획 기간에는 약 110만 톤, 4차 계획 기간에는 118만 톤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적인 배출권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공사는 CDM 사업으로 약 265만 톤의 KOC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까지만 사용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가 수립 중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저탄소 시대의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TF팀이 구축 중에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립시설의 감축활동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는 온실가스 조기 안정화에 따른 매립가스 발생 속도 증가로 메탄가스 포집량 감소율을 줄일 수 있는 환원정화 설비가 있습니다. 또한 표면 발산을 억제하고 이중 일부를 강제 포집하여 포집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토공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간이 소각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수량을 인정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능 저하된 이송관로를 보수하여 매립가스의 원활한 이송을 통한 포집 효율을 증대시키는 폐색 구간 이송관로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력시설 및 기타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축 건물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추진하는 부분과 이제 폐열 회수를 통한 자원 회수를 추진 예정이며 네, 다음과 같은 기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사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을 통한 배출권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 상세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제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공사에서는 도전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정 방식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입니다. 공사의 가장 큰 배출원은 매립시설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이 매립시설의 배출량 산정식 중에 산화율, OX에 대한 티어2, 티어3 배출 계수를 개발하여 온실가스 발생량 현실화를 통한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메탄 회수 비율이 75%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폐수 처리 시설과 같이 메탄 발생량 산정 방식의 변경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회수량 증대에 따른 감축량 제고를 위한 산정식 변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탄소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중으로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나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연구개발부 이우재관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현장 모니터링에 기초한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발생량 조사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매립가스 발생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매립가스 발생량을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실험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폐기물 분해 과정에서는 매립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 매립가스는 매립지 구조, 그리고 매립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폐기물이 매립되는지에 따라서 발생량 및 조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립가스 현장 관리 및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합리적인 매립가스는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제 매립지 현장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립가스의 배출 경로,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매립가스 배출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매립가스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폐기물 반입량입니다. 저희가 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제1매립장에서 매립이 됐었고,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2매립장,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3매립장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 반입량을 보시면은 95년도에는 거의 한 900만 톤, 그러다가 현재 2019년에는 약 300만 톤, 한 50만 톤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폐기물 매립, 반입되는 폐기물 매립 조성을 보면은 95년도에는 생활 폐기물이 절대적으로 많았었는데, 생활 폐기물량은 감소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설 폐기물 양은 증가함으로써 2000년 이후에는 건설 폐기물 양이 많이 매립되고, 상대적으로 생활 폐기물 양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지 현황입니다. 저희 수도권 매립지에는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이렇게 3개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제1매립장은 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리고 2매립장은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18년 동안 매립이 되었고, 3매립장은 2018년 10월 이후에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 면적을 보시면은 제3매립장은 1, 2매립장에 비해서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량은 1매립장 한 6,500만 톤, 2매립장은 약 8,000만 톤, 3매립장은 2019년도까지 현재까지 매립된 양은 435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 폐기물은 보시면은 제1매립장에는 생활 폐기물이 60%, 그리고 건설 폐기물이 약 20%가 매립되어 있는데, 2매립장에는 건설 폐기물이 47%, 그리고 건설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중간 잔재물이 한 7%, 따라서 건설 폐기물의 매립량이 한 50%가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생활 폐기물이 약 30%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1매립장과 2매립장의 성상에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에서 가장 큰 차이는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황화수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매립장에서는 건설 폐기물을 별도로 매립하고, 별도로 매립해서 환경관리 측면에서나 침출수 처리, 그리고 매립가스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관리 측면에서의 용이성을 위해서 건설 폐기물을 별도로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3매립지 매립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혼합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의 구역을 나눠져 있고, 그리고 따라서 거기에 매립된 폐기물의 조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매립가스의 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매립가스가 현재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가스는 강제 포집, 그러니까 자원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립가스를 강제로 포집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발생량이 측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매립가스 표면에서 발산되는 양, 그리고 매립장의
간이 소각기를 설치해서 간이 소각기에서 발생되는 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건 메립가스와 침투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현장 모니터링은 메립가스에 한정된 것입니다. 메립가스 배출 경로 중에서 강제 포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제 포집은 현재 1매립장과 2매립장에서 강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제 포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데이터로는 메립가스 포집 유량, 그리고 메립가스 발생 농도 중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제1매립장에서는 14개 블록, 전체 블록에 대해서 하고 있고, 강제 포집을 실시하고 있고, 2매립장에서는 24개, 전체에 대해서 강제 포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제 포집된 가스는 50메가와트 발전, 그리고 자원화 시설의 활용 등이 있습니다. 가스 배제 공유는 현재 간이 소각기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1매립장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2매립장과 3매립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매립장에서는 2007년도 이후에는 철거해서 간이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이 소각기에서 발생되는 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2매립장에서는 2018년도 매립 종료된 이후에 해마다 이제 간이 소각기 설치 개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에 88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3매립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생활 폐기물 매립 구역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개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대상은 메립가스 배출 유량, 그리고 메립가스 농도입니다. 예, 이제 강제 포집, 그리고 간이 소각기에서 배출 방법, 그리고 이제 표면에서의 메립가스가 배출되는 것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면 발산량은 1매립장, 2매립장, 그리고 제3매립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표면을 통해 배출되는 메립가스 양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법은 챔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표면에서 메립가스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립장 표면에 챔버를 설치하고 에어를 30분 동안 공급을 하고, 30분 후에 이제 메립가스의 농도를 시료를 채취해서 메립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때는 2019년도에 EPA 방법에 의해서 채취 지점수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1매립장에서는 한 5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2매립장에 한 2배 정도. 그리고 3매립장은 작년부터 이제 2019년부터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측정 지점수가 한 거의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EPA 방법에 의해서는 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측정 지점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3-1매립장이 매립 면적은 1, 2매립장에 비해서 3분의 1인데 비해서 매립 지점수는, 그러니까 측정 지점수는 그렇게 3분의 1이 한 절반 정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횟수는 계절별로 4회를 측정하고, 이것은 이제 날씨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맑은 날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 발산량은 조사를 하게 된 것을 이제 GPS로 찍어가지고 이제 위치를 보여드리는 게 된 것입니다. 1매립장은 지금 현재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골프장 이게 접근성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휴장한다든지 할 때 골프장 상부에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표면 발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비, 그러니까 챔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량계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일메일 입장에서는 지금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 표면 발산량을 하기 위한 접근성에 어려운 점과 그 장비들 이송하기 위해서 전기차인 카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실험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이 워낙 넓어가지고 이제 측정 지점 수가 1매립장에서는 이 200개를 측정하려면 한 4일 정도,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필요한 사항이고 2매립장도 한 그 정도 됩니다. 이 결과 및 고찰은 결과입니다. 제1매립장에서는 매립가스 발생량을 보시면은 계절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측정을 계절별로 4회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것은 2005년부터 2019년도까지 작년까지 측정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계절별로는 그렇게 일매립장에서는 간이 소각기가 없는 관계로 강제 포집량과 그 다음에 표면 발산량, 이 두 가지만 측정이 되어 있는데, 표면 발산량과 강제 포집량은 계절별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누적된 결과를 보시면은 2005년도에는 강제 포집량이 분당 80 큐빅미터였다면은 2019년에는 약 20 정도, 약 4분의 1로 줄었고, 표면 발산량은 크나큰 변동이 없습니다. 제2매립장의 매립가스 발생량입니다. 제2매립장은 그 매립가스 포집이 최근에 설치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포집이 잘 되어 있는 관계로 매립가스 발생량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강제 포집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소각기는 88기가 설계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건 한 60개, 그러니까 24시간 연소되고 있는 것들은 한 4, 50개 정도 되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발생량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1매립장과 비교해서 표면 발산량은 이게 2매립장이 그러니까 최종 복토가 앉아 있어서 약간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은 매립가스 전체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이것의 절대적인 양은 강제 포집량, 그리고 가장 영향을 적은 것은 간이 소각기에서의 양입니다. 저희 제3매립장은 2018년도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정은 2019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봄에는까지는 시범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3계절밖에 없습니다. 이 3매립장은 강제 포집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이 소각기에서의 배출량과 표면에서의 발산량, 이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 포집이 없는 관계로 표면 발산량이 비율이 상당히 높고, 간이 소각기에서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분리 매립을 하고 있는 관계로 생활 폐기물 매립 구역과 건설 폐기물 매립 구역에서의 표면 발산량을 비교해 보시면, 생활 폐기물 매립 구역에서의 표면 발산량이 좀 다소 높게 나오는 것으로 데이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작년 2019년도까지 매립가스의 발생량을 이제 표면 발산, 간이 소각기, 그리고 강제 포집,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제1매립장은 2005년도에는 강제 포집량이 85%였다가 2015년 이후에 한 60% 정도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표면 발산량은 비율이 높게 10% 내에서 현재는 한 4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매립장은 2005년도에는 한 25%,
표면 발산량이 한 40%. 이때는 가스 배제공에서 그러니까 간이소각계에서 배출량도 꽤 높았었는데 그 매립가스 포집 시설이 거의 다 설치 완료되고 이러면 2010년 이후부터는 매립가스에서의 강제 포집량이 한 90% 정도로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표면에서의 발생량은 약 10% 내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3매립장에서는 현재 그 2019년에 강제 포집이 없는 관계로 가스 배제공과 표면 발산량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매립장 표면에서 발생되는 그 가스량이 매립가스량이 약 8대2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매립가스 배출 경로별 현장 모니터링 발생량 평가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1매립장에서는 약 38루베, 분당 38루베 정도의 매립가스 양이 발생되고 이 중에서 강제 포집량은 22누베, 그리고 표면에서는 약 15누베, 비율은 약 6대4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2매립장에서는 매립가스 발생량 325누베 중에서 절대적인 90% 정도가 강제 포집, 그리고 가스 배제공에서는 약 3누베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3매립장에서는 분당 26누베 정도 매립가스 발생량 중에서 강제 포집, 표면에서의 발생량이 약 20누베,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립장별 표면 발생량 중에서 제3 매립장이 지금 강제 포집을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1, 2 매립장에 비해서 면적은 상당히 작은 대신에 표면 발산량은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강제 포집을 하면은 표면 발산량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가스 배출 경로별 발생 기호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립가스 강제 포집, 자원화를 위해서 강제 포집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표면 발산, 그리고 이제 간이소각계에서의 발생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연구개발부 이영민 대리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연속 측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측정 방법으로서 연속 측정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발생 메커니즘과 배출 경로, 그다음에 배출량 직접 측정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에디공 분산 장비 선정 및 연속 측정 시스템 구축과 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측정 방법입니다. 매립가스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폐기물이 분해가 될 때 크게 5가지 단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호기 조건으로서 산소가 소모하면서 점점 현기 조건으로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기산 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유기산을 메탄 생성균이 메탄으로 분해함으로써 메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메탄이 발생하는 영양 인자로서는 온도, pH, 독성 물질, 산소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메탄량이 총 결정되게 됩니다. 메탄 발생량 산정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이 있고, 이론적인 방법으로는 물질수지법과 생분해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론적 방법으로서 생분해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주요 모델로서는 IPCC 모델과 스콜캐년 모델, 랜드젠 모델 등이 있습니다. 모델별마다 배출 특성이 다르고 발생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출권 거래지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IPCC 모델로서 IPCC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 가정으로서 T-1년도에 매립을 하게 되면 T년도에 발생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 딜레이, 원래는 폐기물이 바로 즉각적으로 분해가 되지만 이에 따라서 IPCC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딜레이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생량 자체는 이론값이고 회수량 자체는 실측값이면서 배출량을 계산할 때 이론과 이 실측값을 빼고 나머지 산화율을 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도가 더 큰 상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매립지 같은 경우 매립가스가 발생을 하면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매립가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강제 포집이 되고 두 번째로 미포집된 가스는 간이소각기에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표면으로 발산하는 그 양이 있을 텐데요. 소각하는 양과 포집하는 양, 그다음에 표면으로 발산하는 양 세 개를 더하면 총 매립가스 발생량이 되고 그 중에서 배출량은 표면 발산이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점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소각이랑 포집이랑 표면 발산한 값을 다 더한 값인데요. 이 실제 IPCC 모델로 계산한 파란색 결과와 좀 차이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론 모델식은 이제 변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립지의 많은 환경인자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연구 결과가 부족하면 이론적인 그 메탄가스 배출량은 현장에 측정한 값과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립가스 발생에 대한 영향 요인들이 다수가 있고 그다음에 배출하는 그 발생 불확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접 표면으로 발생하는 양은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고 챔버법과 물질수집법, 그다음 미기상학적 방법, 플룸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장비가 간단해서 챔버법을 주로 이용을 하지만 실제로 신뢰값을 얻기 위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많은 측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에 따라 이제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간에 따른 그런 측정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정량화가 좀 어렵고 연속 측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에디공 분산 기술은 미기상학적인 방법으로서 챔버법을 보완하는 연속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디공 분산 장비 선정과 연속 측정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공 분산 기술은 초음파 풍향 풍속계와 온도계, 기체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연직 난류를 직접 관측함으로써 물질 수송을 정량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은 이산화탄소의 순 생태계 교환식입니다. 4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에디 플럭스 항, 두 번째 저항항, 세 번째 연직 이류항, 네 번째 수평 이류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생 높이가 낮으면 두 번째 저항항이 제로가 되고 수평 쪽으로 평평하고 균질하게 되면 연직 이류항과 수평 이류항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식생 높이가 낮고 수평 쪽으로 평평하고 균질하다는 조건이 갖춰지면 에디 플럭스 항만 남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 밀도를 곱하게 되면 총 플럭스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스템 구축한 장소입니다. 평탄한 지형과 아까 말씀드린 무시할 만한 식생 조건을 갖춘 이매립장 3C블럭에 설치를 하였고 주 풍향으로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 충분한 바람이 서쪽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에디공 분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와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디공 분산 시스템을 구축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타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센서부, 두 번째로 함체부, 세 번째로 전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서부에서는 기체의 농도와 풍향, 풍속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함체부로 보내서 함체부에서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게 됩니다.
가공 처리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유무선 통신을 통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초당 10초에 10Hz로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측정 장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장비는 CO2 H2S 기체 분석기로서 저희 적외선을 이용해 해당 입자가 흡수 감쇄하는 양을 측정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장비는 메탄 기체 분석기로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파장 변화를 감지하여 농도를 산출하는 장비로서 이 두 가지 다 개회로 장비입니다. 매립지 현장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개회로 장비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장비는 연직 풍향을 산정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된 풍향 풍속계를 달았고, 그 3차원 풍향 풍속계는 트랜스듀서 세 쌍이 마주보면서 음파에 도달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초당 10Hz로 받은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 모니터링 값은 풍향, 기체 농도, 신호 강도 등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을 확인할 수 있고 장비의 이상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결과값은 30분 단위로 요약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분석이 용이한 자료로 변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탄이 배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에디공 분산 기술은 유저 친화적인 기술로서 유지 관리 측면에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CO2와 H2S 기체 분석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호 강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신호 강도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알코올솜이나 와이퍼 티슈 같은 그런 걸, 그 렌즈를 단순히 닦기만 하게 되면 되는 방법이고, 메탄 기체 분석기 같은 경우는 밑에 회전판이 있기 때문에 워셔액만 공급을 하게 되면 워셔액이 자동 분사되어서 자동으로 세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는 크게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초음파 풍향 풍속계 같은 경우는 끝에 그물망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물망이 손상이 되어 있거나 하면 교체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연속 측정 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측정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중간에 결측이 된 부분은 비가 왔다거나 아니면 신호 강도가 좀 저하됐거나 한 부분이고, 메탄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메탄 측정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후에 주로 방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CO2 측정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코사인 그래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4시간 데이터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메탄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압에 따른 메탄 방출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탄과 CO2를 보시게 되면 야간에는 유사한 경향을 보실 수 있는데, 주간에는 광합성 때문에 이 메탄과 CO2가 배출하는 그 특성이 약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챔버법과 비교 결과입니다. 메탄 같은 경우 챔버법과 에디공 분산이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측정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CO2 같은 경우 챔버와 에디공 분산 결과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광합성량을 계산을 했더니 에디공 분산과 챔버법이 유사한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측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디공 분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200여 곳 이상 계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
대신에 매립지에 대한 기술 적용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에디공 분산 기술을 이용한 관측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매립지에 대한 기술 적용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단기간 연구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헌조사 결과 챔버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챔버 측정값이 언제 측정하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도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챔버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에디공 분산 기술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 IPCC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약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직접 측정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에디공 분산 기술의 장점은 넓은 지역의 가스 발생량을 관측할 수 있으며 365일 연속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대한 메리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지 비용 및 운영 난이도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챔버법과 비교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었고, 향후 장기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등 추가 연구를 통해서 영양 인자를 도출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